ETF 처음 공부라는 책을 최근에 쓴 김성일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리치고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그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이전에 썼던 마법의 돈 굴리기나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자산 배분 투자 혹은 이제 연금 계좌에서 할 수 있는 투자들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치가 보통 제가 행동장치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는데 그 장치를 이제 핸드폰 앱 안에 넣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앱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가을쯤에 나올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네. 되게 혁신적인 그런 앱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는 일단 자산 배분 투자 괜찮은 것도 알고 있고 연금에서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 분들인데 막상 하려니 이게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주식 매매하는 것도 안 해본 분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해놓고 나서 뭐 때때로 이제 리밸런싱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즘처럼 장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하고 이런 거를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네, 도와드리게 되면 이제 좀 훨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예. 아, 네. 그래서 그 이사님께서 그 이전 책인 이제 마법의 돈 굴리기나 마법의 연금 굴리기 이런 것도 이제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또 유명하시고 거기서도 자산 배분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ETF 처음 공부라는 책을 써주셨는데 이 책은 또 좀 어떤 계기로 좀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전 책들에서는 이제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자산 배분이 메인이었어요. 네. 자산 배분이 워낙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안전하게 적당한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럼 막상 이걸 할 때 뭐 갖고 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ETF를 가지고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ETF를 이용한 포트폴리오로 이제 책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ETF가 뭐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모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ETF를 공부하면서 이제 모아뒀던 자료들, 분석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책으로 좀 엮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목차를 봤더니 내용도 보고 와 ETF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책도 두껍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두꺼운 책은 이제 다 기피하잖아요. 네. 뭐 기피하는데 뭐 출판사랑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저는 사실은 다 쓰고 싶었어요. 이 덕후들의 이 쓸데없는 그런 욕심인데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한 150페이지까지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네, 앞에 150페이지까지만 보시고 그 이후의 부분들은 뭐 심화적인 내용들이라서 궁금할 때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ETF를 보다 보면 어떤 건 선물이라고 붙어 있고 어떤 건 안 붙어 있어요. 선물이 뭐야? 프레젠트인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선물은 이제 퓨처스라고 해서 파생 상품에 대한 용어거든요. 그러면 또 파생 상품이 뭐야? 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선물과 현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챕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합성 ETF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합성은 또 뭐야?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심화된 내용들이 또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궁금하실 때 그때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뒷부분의 대부분은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2차 전지 ETF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 챕터를 딱 여셔가지고 이거는 어떤 지수를 추정하고 또 뭐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과거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런 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을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ETF 책이랑 좀 다를 수 있는 게 보통은 이제 ETF에 대한 설명을 보면 뭐 어떤 희망적인 스토리 아니면 이제 기대 그래서 메타 ETF가 나오면 야 메타 시장이 이제 엄청 메타버스가 커질 거야 뭐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 ETF가 나온 지 뭐 1년 이상이 넘었으면 실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나와요? 네, 실제 성과가 나오니까 그 성과를 가지고 그냥 보는 거죠. 원래는 나올 때는 뭐 특히 ESG가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ESG라고 해서 뭐 환경을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게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ESG 지수 같은 게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ESG ETF도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이 ETF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ESG에 투자하는 게 진짜 좋아라는 이제 퀘스천에 네. 답이 될 수 있잖아요. 와, 네. 그런 거를 이제 와. 찾아서 분석했고 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항상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그러면은 정말 그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ETF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또 그 역사적인 이런 실적 데이터 이런 것까지도 한번 다 보면은 네.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광고의 멘트 혹은 설명서만 가지고 투자 결정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렇긴 한데 이왕이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실제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실제 운영된 모습들을 보면 예상과 정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꼭 확인해보고 이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표와 그림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게 저도 이걸 다 외우지 못해요. 당연히 다 외우지 못하고 궁금할 때 그때그때 찾아보고 또 잊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분노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좀 분위기가 그런 만큼 자산 배분이나 ETF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이사님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ETF 이거 진짜 다시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네. 그 ETF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너무 네네.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영어 약자로 된 상품들에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저도 뭐 은행을 한 20년 다니긴 했지만 뭐 공대를 나와가지고 이 금융상품에 정말 문외한이었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는데 뭐 ETF, ELS, 뭐 TDF 뭐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자 외우기도 정말 힘들긴 한데 ETF 같은 거는 이제 공부를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ETF 이미 너무 많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랑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도 많이 하고 ETF도 많이 해요. 그런데 암호화폐를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전체 자금 규모 면에 있어서도 ETF가 훨씬 시장이 크죠. 그리고 ETF가 이제 암호화폐가 추종하는 거는 어떤 백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탄생의 목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근거로 하는데 ETF 자체는 ETF 가격이 움직이는 게 실제 지수에 연동돼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ETF면 코스피 움직이는 만큼만 딱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다 살 수 없으니 이 ETF를 사서 시장 움직임을 따라가겠다 이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거가 좀 명확하죠. 근거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ETF 운용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투자하기에 굉장히 간편하고 쉽죠. 그래서 이제 ETF가 뭐 약자긴 한데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란 뜻인데 이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똑똑한 뭐 전화기기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냥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을 그냥 노트북이라고 외우지 공책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ETF라는 그냥 글자를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냥 이제 투자를 도와주는 도구다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이제 간접 투자를 도와주는 건데 기존에 있던 펀드랑 비슷해요. 근데 펀드랑 비슷한데 이제 펀드보다 장점이 일단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요. 주식처럼. 그러니까 주식의 장점이죠.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는데 며칠 걸리고 또 매도하는데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ETF는 황금성이 이제 높다고 해요.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일반 펀드 대비해서 또 장점이 중도 환매 수수료 같은 게 없어요. 일반 펀드는 뭐 90일 이내 뭐 매도하면 뭐 수익률이 얼마를 이렇게 수수료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장점이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나가게 되는데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리한 상품이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상품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펀드는 네. 왜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서 이탈을 해서 ETF로 오고 있어요. 네. 간접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펀드를 가입했던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펀드는 이제 액티브 펀드를 말하거든요. 펀드가 크게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가 있는데 패시브 펀드는 어떤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게 만든 거고 액티브 펀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라고 이제 해서 만든 건데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그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잘하니까 수익이 더 날 거야라는 이제 근거에서 이제 운용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액티브 펀드에서 실망을 많이 했죠. 수수료는 되게 비싸게 냈는데 보통 이제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 매년 보수가 나가고요. 그리고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1%에서 그 이하 수준이고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뭐 0.01% 굉장히 낮습니다. 네. 굉장히 낮게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펀드에서 ETF로 넘어오니까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던 운용사들이 액티브 ETF를 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액티브 ETF들이 이제 많이 국내에도 나오고 있고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비싸요. 당연히 이제 펀드 매니저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뭐 0.9%, 뭐 99%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액티브 ETF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죠. 하시더라도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이제 그 액티브 ETF들 중에 나온 지 좀 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액티브 ETF는 과거에 이런 움직임을 보였구나. 과거 움직임대로 미래가 가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특별히 잘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할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액티브 ETF라고 했는데 코스피 지수랑 되게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품들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가지고 투자 민주화의 주역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 재밌는 표현이죠. 투자 민주화라는 게. 그러니까 과거의 투자들은 과거에는 이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정보를 알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서 투자가 이제 민주적이지 않았죠. 근데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이제 ETF가 나오면서 이제 투자가 굉장히 일반적인 개인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문가들한테 뭔가를 맡겨야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굳이 맡기지 않아도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ETF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채 ETF가 나와서 뭐 한 주에 5만 원, 10만 원이면 그걸 사고 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원유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 상반기에만 한 60%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실제 원유 ETF가 있어서 한 주에 10,000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서 나 원유에 예를 들어서 뭐 원유 회사를 다닌다거나 뭐 여러 가지 원유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뭐 이건 추천하지 않지만 원유가 상승할 것 같아. 뭐 베팅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10,000원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원유, 골드, 뭐 해외 주식, 미국뿐만 아니고 뭐 유럽, 일본 다양하게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 대상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죠. 그래서 인터넷이든 아니면 자신이 공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대상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ETF 장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민주화를 이제 이끌어내는 주역이 아니냐. 뭐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 원유 ETF 추천을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우리 웅달님께서도 관심을 가진 이유는 많이 올랐거든요. 요 며칠 사이에 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오르면 관심을 갖는데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에 대한 대안이 먼저 있어야 돼요. 늘 이제 살 때는 언제 내가 매도를 할 건지 빠지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먼저 다 세팅해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원유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좋고 나쁘다는 그런 큰 의미부여하진 않아요. 자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빔밥을 해 먹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고수를 넣어서 비벼 먹겠다. 근데 저는 고수를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난 고수를 넣어야 진짜 이게 맛있더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고수를 넣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수 같아요, 고수. 네. 입맛 따라 다르고 취향 따라 다른 거라서 고수를 어떻게 추천하지?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하기보단 그런 음식 재료가 있다는 건 이제 알 필요는 있죠. 네. 그래서 막연히 이제 모르는 것보다는 원유 ETF라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원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 원자재나 원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 특징이 좀 있나요? 혹시 뭐 이렇게 주식 일반 기업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네. 뭐 물론 주식에도 막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 이게 네네. 흐름이 좀 있긴 하잖아요. 네네. 등락이 좀 원유도 좀 그런 특징이 좀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제가 ETF를 젊은 사람들이나 초보 투자자들한테 이제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을 투자할 때 이제 많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시거든요. 기업 분석을 해서 이제 뭐 좋은 회사라는 건 이제 가격이 올라가냐 이제 좀 네, 뭐 좋은 활동을 하거나 뭐 직원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회사가 아니죠. 내가 샀을 때 사고 나서 가격이 오르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는 게 이제 간접 투자를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성은 계속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시장이 계속 커질 거니까 우리나라의 주시장을 대표하는 ETF를 사서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ETF가 편한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원자재나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금도 있고 달러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ETF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원자재 ETF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과거엔 이렇게 움직였구나.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원자재 ETF를 만약에 사면 그 안에 또 원자재가 되게 다양해요. 여러 가지 원자재를 담고 있거든요. 코스피 200 ETF를 사도 200개 이제 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상품들을 갖고 있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가 깊지 않아도 약간 이제 좀 하이 레벨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우리나라 주식이 좋을지 미국 주식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 ETF를 사는 거죠. 다 사는. 네, 다 사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난 정말 중국이 싫어. 만약에 정말 중국이 싫고 중국에 대해서 내가 엄청 전문가인데 중국은 진짜 아니야. 중국 빼고 싶어. 그러면 지수 중에서 이제 중국을 뺀 그런 지수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에 투자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미국을 좀 더 선호하신다면 미국 ETF를 사서 미국 ETF의 비중을 좀 더 늘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도. 그래서 원유가 뭐 충분히 싸졌다고 생각하면 원유 ETF의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뭐 100불, 120불 올라갔다. 원유 너무 비싸졌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또 거기서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전문가들은 사실은 직접 하시면 돼요. 선물 같은 걸 사셔가지고 상품 선물 이런 걸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본인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잘 아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요리랑 빗대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백종원 셰프께서 굉장히 특이한 요리 재료를 가지고 뭐 어디 베트남에서만 나오는 이런 요리 재료가 요리를 해서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나도 그걸 따라하고 그 맛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굉장히 특이한 재료는 그만큼 어렵고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즉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너럴한 비빔밥 정도에서 시작을 해라. 비빔밥도 충분히 맛있죠. 비빔밥도 맛있고 그 비빔밥도 안에 이제 뭐 제 책에서는 그렇죠. 참치캔 비율을 들었는데 그 소고기 볶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또 다른 맛이 나고 맞아. 또 거기에 뭐 간장을 비빌 건지 고추장 비빌 건지 참기름 좀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요. 굉장히 훌륭한 요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연복 셰프가 나와가지고 그 이만한 이제 웍에다가 뭐 굉장히 뭐 희한한 불맛 살리고 네, 불맛 살리고 뭐 이런 거를 굳이 따라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좀 걸 하면 더 좋은 수익률이 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해서 접근하시는데 일단은 초보 잘하면 되게 비빔밥 같은 아주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ETF는 더없이 좋은 도구죠. 제가 재료 손질을 안 해도 되잖아요. 다 되어 있는, 그러니까 참치캔, 김치캔, 아니면 이게 다 포장된 거 있잖아요. 거기 뜯어서 넣어서 비비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TF가 딱 그런 거거든요. 이미 다 손질해서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전문가 분들이 펀드 매니저 같은 전문가 분들이 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자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그 약간 그렇게 좀 보편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일단은 전문가분들은 이제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항상 70% 이상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게 안 돼요. 그게 룰이에요? 네, 규정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하락을 현금으로 바꿔놓기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 규정상.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락을 맞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개인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개인이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가 매수의 찬스라는 걸 매니저가 알아요. 매니저가 아는데 사람들이 펀드에서 돈을 막 빼요. 그러면 하락난 주식들을 계속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매수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주가가 너무 높아서 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돈을 넣잖아요. 그럼 이제 높은 가격에 계속 사야 되는. 그렇구나.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개인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식에 대해서 하고는 싶은데 아직 지식이 좀 많지 않은 뭐 초보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ETF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초보자는 정말 ETF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 일단 누구나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뭐 주식 어린이 주린이라고 하고 요린이라고 하잖아요. 제 요린이거든요. 근데 진짜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먹긴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그냥 뚜껑만 열어서 먹는 수준이에요. 정말 요린인데, 그러니까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린이도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재린이도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그럼 이거 뭐 밥을 당장 쌀을 씻어서 밥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굶어 죽죠. 네. 예, 그러다가 꼭 불량식품 사 먹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 예, 불량식품 사 먹어서 배탈 나는 기가 쉽거든요. 네. 주린이도 똑같아요. 급하고 막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덥석 샀다가 이제 물린다고 많이 표현하는데 지금 같은 네, 실제로 제 여동생이 이제 저번 그 명절 때 내려갔더니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연금에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를 마시다가 저한테 은근슬쩍 묻더라고요. 카카오페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카카오페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앉아서 생각한다. 왜? 왜냐면 느낌 빡 왔죠. 이미 산 거예요. 이게 물어봤다는 건 이미 사서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살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별 생각이 없다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제 여동생이 결혼기념일에 쓸 돈이 있었대요. 남편이랑 같이 이제 상의해서 그 약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 주식을 산 거예요. 이게 잘 되면 결혼기념일을 더 좋게 보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니? 이렇게 반토막이 딱 났어요. 마이너스 47%인가 뭐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걸 샀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우리도 많이 쓰고 앞으로 망하겠어? 그래서 뭐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굳이 그 회사는 안 망해. 네 수익률만 망하지. 그래서 그 여동생이 그 주식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제가 보기엔 딱 하나예요.
왜냐면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네, 가격이 오르고 계속 사람들이 많이 이제 회자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관심이 생긴 거고 나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으니 뭔가 이제 회사 이미지는 좋고 만약에 이제 그런 여동생의 시나리오대로 했다면 정말 많은 기업들을 분석하고 나서 재무제표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개별주 투자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뭐 경영진의 어떤 이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경영진에 대한 이슈 아니면 법률 리스크 아니면 뭐 특정 산업에 대한 이슈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감당할 수 있느냐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ETF로 접근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초보자일수록 ETF를 공부하고 ETF 투자를 해야겠네요. ETF를 먼저 하고 자기가 정말 투자에 재미가 있고 기업 분석에 또 재미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기업 분석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분석한 기업이 예를 들어 코스피 200보다 얘가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일부를 떼서 그 기업을 사는 거예요. 일부를. 예. 그래서 해서 지켜보시는 거죠. 다 사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그렇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는 돈 벌 수 있는데 요즘처럼 돈이 확 빠져버리면 힘들어지니까. 자기 실력에 대해서 이제 과신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게 보니까 그 초보자도 물론 ETF 투자를 해야 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부자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또 ETF를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런가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그 미국에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읽었었던 건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그 자료를 좀 번역해서 요약해서 넣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분석해 보니까 가구 단위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전체 가구에서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가구가 27%예요. 근데 ETF를 투자하는 가구의 57%가 10만 달러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ETF를 선호한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부자일수록 ETF를 선호하더라. 그리고 고학력자일수록 ETF를 선호하더라. 예를 들어서 ETF 투자 가구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 66%고 전체 가구에서는 이제 34%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자고 연소득도 많고 이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ETF 투자를 이제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기에는 ETF가 더 좋은 거거든요.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선호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이제 ETF 투자를 하는 가구들의 특징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ETF 투자하는 사람들은 알뜰하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근데 근거가 뭐냐면 이제 증권사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 할인 같은 게 되는 이제 온라인 증권사를 이용하는 가구가 ETF 투자 가구는 11%가 그런 걸 이용하고 펀드 투자 가구는 2%. 전체 가구는 한 1%. 와, 수수료에 되게 민감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공부를 한 거죠.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보고 그것뿐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도 마찬가지. 수수료나 비용이 비싼 은행을 이제 ETF 투자하는 가구들은 덜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ETF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수료나 비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에 넣어놔도 되는데 굳이 ETF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거고 그리고 ETF 하는 사람들이 더 스마트하다. 왜냐하면 금융 정보를 얻는 방법 자체가 이제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통해서 얻고 있더라.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ETF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금융 거래를 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냐는 질문에 ETF 투자자는 3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제 펀드 투자자는 22%.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또 ETF 투자자가 은퇴 준비도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개인 연금을 이제 납입하는 가구가 전체에서는 37%밖에 안 하는데 ETF 투자 가구는 79%가 연금에 납입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봐도 ETF를 투자를 한다는 게 굉장히 그 좋은 선도적인
네, 그런 일이지 않나? 네, 그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의 금액으로 ETF를 산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그 연금저축펀드 그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한국으로 딱 이거를 치환해서 말하면 뭐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연금저축을 하고 있느냐도 일단은 차이가 날 거고요. 네, 연금저축을 하고 있느냐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날 거고 연금저축에 넣어놓고 그냥 내팽개쳐 두는 사람이 9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소수의 10%의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상당수가 ETF로 하고 있고 ETF로 많이 전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좋은 수익들을 많이 얻어가고 계신 거죠. 참 이게 부자고 고학력자고 이러면 자신감도 있고 똑똑하고 이러면 개별 종목 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쵸. 이 ETF를 많이 한다는 게 좀 역설적이네요. 그게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의사분들, 변호사분들, 특히 회계사분들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개별주 투자를 하는데 하다가 이제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아지면 내가 실력이 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조금씩 바꾸시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ETF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ETF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또 너무 좋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단점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단점이 있고요. 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장점만 있진 않잖아요. 다 단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말 안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저는 제가 ETF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서 단점도 다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ETF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저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보통 6가지 정도 이제 ETF 투자할 때 위험, 단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거. 네. 그건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펀드 그렇죠. 액티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ETF가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지 절대 완벽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두 번째로 신용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신용위험이 뭐냐면 내가 ETF를 샀는데 아니면 어떤 펀드를 샀는데 그럼 내가 어딘가에 돈을 넣었을 거잖아요. 내 돈이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문을 닫았다. 그럼 내 돈 못 돌려받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ETF는 신용이 위험이 거의 없어요. 대신에 ETN이라는 게 있어요. ETF랑 이름이 되게 비슷한데 ETN이랑 ETF는 그 리스크 관점에서 굉장히 다른 상품이에요. ETF는 운용사에서 만드는 거고 펀드죠. ETN은 뒤에 N이 노트예요. 증권이란 뜻이고 증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ETN은 무보증 무담보 사채하고 동일한 신용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증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 투자금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증권사가 그렇게 쉽게 부도가 나겠어? 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제 위험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세계의 ETN이 문을 닫아서 그 신용 위험이 현실화돼서 돈 못 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어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뭐 2008년 금융위기급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지금 올 상반기 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기가 항상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ETN은 좀 조심하자. 저도 ETN은 안 하고 있고요. ETN은 좀 위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ETF는 괜찮고 ETF 중에 뭐 합성 ETF가 있어요.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합성이요? 예, 합성이라고 이름 들어간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ETF 운용사가 골드 ETF면 골드를 사면 되잖아요. 그때 골드를 살 수가 없잖아요. 엄청 많은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선물이란 걸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해외의 어떤 증권사가 실제로 요거를 사거나 해가지고 그 가격의 움직임을 맞춰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권사랑 우리나라에 있는 이 ETF 운용사랑 계약을 맺어요. 이런 걸 합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합성도 이 증권사가 부도가 나면 안 되겠죠. 물론 이 운용사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세상에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가급적이면 이제
ETN이나 합성이 들어간 거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플루토늄 ETF라는 게 있다고 칠게요. 네. 근데 우리나라 ETF 운용사에서 플루토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의 엄청 대형 증권사에서 실제 플루토늄을 사가지고 했어요. 우리나라 운용사에서 사람들이 플루토늄 원해. 야, 우리도 플루토늄 투자하고 싶어. 이 증권사랑 계약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땡땡땡 리치고 플루토늄 합성 ETF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운용사가 미국에 있는 증권사랑 계약을 맺어서 플루토늄 가격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의 니즈는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없다면 합성을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 네이버 증권 거기서 합성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몇 개. 그런 거는 조금 더 알고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겠네요. 네, 대안이 없다면 선택하실 수 있는데 같은 비슷한 게 있다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예요. 그래서 이건 질문 되게 많이 나오는데 ETF가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ETF라는 건 기본적으로 ETF가 주식들을 사고 있잖아요. 네. ETF가 이제 이 펀드 이제 더 이상 운영 안 할 거야라고 하면 이 주식들을 다 팔아요. 네. 다 팔고 그 돈을 이 ETF 보유자들한테 다 입금시켜줘요. 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상장 폐지. 그러니까 원금은 아니고 그때의 수익률. 그때의 잔고. 그때의 잔고. 네. 그때 팔아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상장 폐지되면 며칠 동안은 이게 입금이 안 돼요. 왜냐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 서류상. 그래서 그런 문제 말고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ETF 상장 폐지가 문제될 거라는 우려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거 펀드 회사에서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수탁은행이라는 곳에서 실제 돈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격 괴리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ETF의 이제 시장 가격이 그 NAV라고 해서 이제 적정 가격이라고 보통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거랑 이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큰 상품을 선택하시면 요 위험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같은 조건이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큰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추적 오차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초 지수를 얼마나 잘 추적하느냐예요. 요거 운용사의 운용 실력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고 거래 대금이 큰 그런 운용사에서 이런 위험을 많이 줄여줘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그런 운용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ETF를 선택할 때 이제 운용 보수가 싸냐,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 대금이 크냐, 요거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환율 변동 위험이 또 있는데 자기가 투자하는 게 환율에 노출돼 있는지 환율에 해지가 되어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타이거 나스닥 ETF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뒤에 H가 써 있으면 환 해지가 된 거예요. 안 써 있으면 환 노출인데 환 해지는 그냥 나스닥 움직임 그대로 내가 투자하는 거고 환 노출은 나스닥 움직임에 달러 움직임까지 같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은 과거에는 이제 다 위험이라고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환 노출을 적정하게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서 네.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